역사 속 무기상이 되었다. 일화 정신분열증인가? 퍽.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까지 기어들어오는 거야. 컥. 나는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경련이 온 것처럼 온몸을 벌벌 떨어대니 추가타가 들어오진 않았다. 어린 놈이 때린 주먹이라 그리 아프진 않았지만 내 표정은 죽기 직전처럼 보였다. 내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때리진 않았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주제. 다음에도 여기로 오면 사지를 몽땅 부숴버리겠어. 마지막 경고야. 충분히 손봐줬다고 생각했는지 중국인 소녀는 자신의 패거리를 이끌고 골목을 나섰다. 1대1도 아니었으면서 어린애 하나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기는. 후. 패거리가 사라지자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옷을 후를 털고 일어났다. 머리와 옷을 바르게 정돈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싸우지 못해서 가만히 맞았던 것이 아니다. 괜히 싸워봐야 감정과 몸만 상한다. 평생 내 아래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잠깐 어설프게 이기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는 한쪽에 널브러져 있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다. 어두운 골목을 나와 시끄러운 시장을 지나서 한참을 더 걸어 외곽으로 나가야 우리 집이 나온다. 도시 외곽의 낡은 집. 3인 가족이 부대끼며 간신히 살 정도의 열악한 환경. 하지만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다녀왔습니다. 오빠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온날을 맞아주는 어린 천사. 정말 내 동생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다. 이건 너무 귀여워. 힘들게 구두를 닦다 온 나의 피로가 모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 어이구, 오빠가 보고 싶었죠? 하니. 허. 오빠 슬프다. 헤헤. 근데 오빠 오늘 엿사 온다고 했는데 사왔어? 아. 깜빡했다. 내 대답에 방금까지 생동감 넘치던 얼굴이 점점 굳기 시작한다. 마치 이자를 받지 못한 사채업자 같은 표정이었다. 그럼 거짓말한 거네? 더욱더 또렷해진 동생의 발음에 오한이 든다. 여기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짜잔. 사실 오빠가 사왔지. 주머니에 숨겨놨던 엿을 주자 굳었던 표정이 단숨에 풀린다. 순간 시겁했다. 와. 오빠 너무 좋아. 방금 방의 온도가 조금 내려갔었나? 살짝 오하니. 한순간에 사채업자에서 천사로 돌아온 여동생은 잽싸게 엿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귀여운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닫고 웃던 표정을 편히 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이진. 전생을 기억하는 조선인이다. 비록 지금은 청나라에서 하층민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엄연한 광주이시 조선인이다. 현생의 아버지는 조선과 청나라의 중개무역선 선원으로 일하신다. 어머니는 무역선을 타고 나가면 몇 달을 안 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못해 병에 걸리셨다. 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를 모아뒀던 돈으로 여러 명의를 초청해 어머니를 고치려 하였지만 조선의 의술로는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의 투병을 끝으로 어머니는 내 나이 10살 여동생이 5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하느님이 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했지만 아마 이제 10살이 된 동생도 눈치채고 있으리라. 어머니의 죽음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묵주반지가 드러났다. 청나라의 한 선교사를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이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식 날에 실수하고 만 것이다. 3명만 남은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조선에서 나와야 했다. 이미 조선은 천주교인 박해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나라였고 연좌제도를 이용하여 서로서로 감시하고 천주교인들을 관에 신고하게끔 했다. 비록 장례식에 온 분들 모두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다.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디 연고 없는 시골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아버지는 차라리 몇 번이라도 가본 청나라의 자리를 잡고자 하셨다. 그리고 현재 1894년 나는 홍콩의 외곽에서 현대인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어려서부터 신동 취급을 받았을 텐데. 처음으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꿈에서부터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저 어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매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꿈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는 날, 나는 그 청년이 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억을 믿지 못했다. 아니, 기억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일종의 조현병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내가 21세기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그저 19세기를 살아가는 소년이라면 어찌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알겠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는 세상과 맞아떨어지는 미래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이 기억. 꿈속 사내는 부정할 수 없는 21세기에 나였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의 기록을 마치고 바닥에 나무 판자 하나를 뜯어 안쪽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내가 기억하는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과 1년 반 동안 구두 닦기부터 자빌까지 온갖 일을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다. 아버지의 일이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듯 외부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가 항해사로 해안을 잘 아시기에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그냥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중국인에 비해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항해하기에는 혼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지금의 집도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는 무역선에서 번 모든 돈을 써서 겨우 구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 즉 경제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3살부터 시작한 구두 닦기 생활. 처음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접근했다.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구두를 가장 많이 닦는 사람. 구두 닦는데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을 먼저 찾았다. 그들은 바로 영국인들이었다. 이미 홍콩은 1860년대부터 영국인들의 땅이었다. 청나라의 경제를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홍콩을 전진 베이스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자연스레 군이 홍콩 섬에 들어왔고 돈이 모여들었다. 그 냄새를 맡은 상인, 정치인들 역시 홍콩 섬에 자리를 잡았다. 그 중에 영국 군인. 중국인들에게 나는 소국의 이민자로 보였지만 영국 군인에게는 그저 모두 같은 동양 원숭이였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원숭이라. 일반 노란 원숭이보다 더욱 호감이 가고 흥미로웠을 것이다. 현재는 19세기 말이다. 서양과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청나라에 얼마 없었다. 아니, 동양 전체를 봐도 영어를 나처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태생적인 언어 차이로 발음이 좋지 못한 동양인을 외국인이 쉽게 인정해줄 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생의 기억을 통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나는 출발선부터 다른 상태였다. 단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영어로 손님과 대화하고 교감을 하면 돈을 더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 어찌 영어를 이리 하는지 신기해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때로는 소문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추문을 들려준다. 자연스레 나는 영국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소년이 되었다. 온갖 소문을 다 듣고 다니는 아이.
모르는 게 없는 아이. 종국에는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군인도 생길 정도. 이렇게 그들과 작은 끈을 만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린 원숭이에 불과했다.